화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판이고요. 네, 진료실입니다. 네, 오늘 조금 틀리죠? 진료실이 뒤에 조금 배경을 달리 해가지고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준비를 했는데 하는 질문들을 올 때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뭐 이것저것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있어서 따끈따끈한 소식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같이 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 화면을 자꾸 보는 이유가 모니터가 제가 지금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오른쪽 그 창에 올려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 화면이 이제 분할이 됐네요. 예. 보시면 몇 가지 소식들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소식은 저희 병원이 에서 처음 개발된 혈액 여과기를 했다는 하고 있다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뭐 사용을 하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평가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한테 기존에 있는 혈액 여과기보다 적어도 나쁘진 않다. 우월하면 제일 좋겠지만 나쁘진 않다라는 데이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임상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정식으로 임상 전문 업체, 임상 실험 전문 업체, 따로 CRO 업체와 을 맺고 임상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임상 실험은 이제 미국에 있는 FDA 승인 또 CEMDR이라 그래서 유럽인즈 자들을 할 예정. 11월 초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지금 다음 얼마 전 바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작년에도 제가 미국 신장학회를 네, 지금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마이크 다시 차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떠신지요? 네. 소리 어떤지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네. 네, 괜찮다고 합니다. 네. 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미국 신장학회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지난주가 미국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시드니 위크 미국 신장학회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수대가 굉장히 크고요. 한국에서도 꽤 많은 선생님들이 가셔서 공부하고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보시면 이제 이번 연구 발표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연구자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왔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도 났죠.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우리 저랑 같이 방송 많이 하는 우리 황원민 교수님, 건양대 황원민 교수님도 어,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젊은 연구자 세 분이 세계 탑 연구 20에 들어서 아주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의료가 의정 사태로 상당히 지금 뭐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연구자 교수님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셨다. 이런 내용 전해드리고요. 어, 미국 신장학회를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가장 최신 의료 지식들, 의학 지식들을 발표하는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이라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 그래가지고 신약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임상 연구들 중에서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논문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 신장학회에서 먼저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마치 뭐 삼성이나 애플이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었을 때 왜 언론이나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설명회 같은 걸 하면서 왜 런칭하는 행사를 갖잖아요. 이게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4일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이런 하이라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을 의 결과를 공개하는 이런 강의가 있었는데 요 내용을 오늘 잠깐 소개를 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네, 지금 뭐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미. 네, 천천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라이얼은 이제 피너레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품명이 이제 케렌디아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회에 계신 교수님들이 지금 비욘디와 같이 매달 세 번째 목요일 날 방송을 하시고 있는데, 지난번 방송이 꽤 큰 이제 방향을 일으켰어요.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만성 홍파병이 보통은 약이 없다라고 알고 계셨을 때 약들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SGLT2 이니비터와 더불어서 이 시널레론, 한국 그 상품명 케멘디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사실 저희 병원에도 많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으신 만성공파병 환자분들이 본인은 케렌디아를 써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신장학계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 케렌디아, MRA라 그러거든요. 네, 이 MRA 계통의 약들이 과연 이 콩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원래는 이런 MRA 제제들이 원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심장 부전, 심부전, 하페일러에 도움이 많이 되는 약으로 먼저 개발이 됐거든요. 물론 이뇨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키드니 위크에서 나왔던 이 발표가 이제 중에 하나가 이런 케렌디아가 과연 심부전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네,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게 하이라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첫 번째로 발표가 됐던 내용. 뭐 결론은 예상하신 것처럼 네, 좋았다. 네, 좋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당연히 좋았죠. 근데 이제 이게 핫페일러가 심장 기능이 중등도 정도로 떨어져 있는 환자, 아니면 심장의 구축률,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펌프질 짜주는 능력이 거의 정상이거나 약간 떨어져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땠느냐를 본 건데요. 비교적 부작용도 적고 굉장히 좋았다, 이런 내용이고,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케넨디아를 처음 썼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처음에 쓰면 크레아틴이 오르면서 GFR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길게 롱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쓰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그러니까 GFR이 떨어지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슬로프가 훨씬 둔화가 된다. 이런 내용이 또 증명이 됐고, 또 이 케렌디아를 썼더니 이 알부민 유리아, 그 단백뇨, 알부민뇨의 빈도가 줄어들고 또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길 가능성도 줄여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정상인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CKD 환자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케렌디아를 쓸 수 있고, 케렌디아를 썼을 때의 단백뇨 감소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그런 내용이 지금 잘 나와 있고, 생각보다 이 케넨디아를 썼을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칼륨이 올라갈까 봐, 네, 고칼륨혈증에 빠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 이런 케넨디아를 썼을 때 일단은 칼륨이 올라가는 이벤트들은 조금 잦은 것처럼 보이지만, GFR이 떨어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를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두드러진 변화는 아니었다. 이런 내용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케넨디아 얘기가 맨 처음에 나왔다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요. 그래서 이거 질문들 제일 많이 하세요. 케넨디아를 어떤 환자한테 쓰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도 정리해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필요한 환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피델리티 스터디에 나온 내용인데요. 2형 당뇨병, 그러니까 일반 성인 당뇨병이 있으면서
알부민유리아, 단백뇨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이런 환자들한테 썼을 때 콩팥 보호 효과도 있고 심장 보호 효과도 있더라.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심부전증,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 이제 NS, Non-Specific MRA, 그러니까 알닥톤, 스피로노락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제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특이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Non-Specific. 그다음에 MRA는 지금 말씀드린 케렌디아인데, 그래서 알닥톤이 더 좋을 것이냐, 케렌디아가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적용을 한다면 어 만성 콩팥병 환자 중에서 최소한 GFR은 25가 좀 넘는 환자. 조금 더 넓게 보면 만성 콩팥병 3단계, 2단계, 1단계. 그러니까 1에서 3단계 사이에 있는, 그래서 진행된 만성 콩팥병이 아닌 환자들한테 쓰는 거는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환자들은 아무래도 고칼륨 혈증 등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거는 당뇨가 있으면서 단백뇨가 있는 환자는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환자 중에서도 가능하면 콩팥 기능이 만성 콩팥병 3단계 미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진행되지 않은 콩팥병 환자들한테 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적응증이 될 것 같고, 이런 환자들한테 썼을 때 콩팥 보호 효과와 심장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케넨디아 스터디를 통해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된 약은 세마그루타이드죠. 위고비. 우리나라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사실은 10월 15일 날 출시가 돼서, 저도 사실은 세마글루타이드를 구해서 맞아보려고 저도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를 샀는데, 세마글루타이드의 이 위고비의 효과가, 이게 단순 비만뿐만 아니라 이미 당뇨병학회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를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콩팥병을 보는 신장내과적인 영역에서도 과연 이게 통할 것이냐를 보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번에 하이라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발표된 거 보니까 이 스마트 트라이얼이라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를 비만인 환자이면서 당뇨가 없는, 비만하고 당뇨가 없는 만성 콩팥병 환자한테 썼을 때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본 스터디였습니다. 결과는 예측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더라. UACR이라는 게 이제 소변에서 나오는 알부민뇨의 수치인데요. 이렇게 당뇨가 없고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위고비를 썼더니 단백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GFR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좋았던 거는 블러드 프레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고요. 바디웨이트는 당연히 빠졌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HSCRP라 그래서 이건 염증 수치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의 호전을 보였다. 이거는 당연히 세마글루타이드가 가지고 있는 약효니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CKD 환자한테 썼을 때 특별히 더 부작용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는 CKD 환자, 당뇨 없는 CKD 환자한테 썼을 때도 도움은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롱텀으로 보는 연구를 계속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 이 초기 리포트를 낸 것 같습니다. 이 재밌는 게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를 24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시간에 썼는데도 효과가 분명히 나왔다. 그래서 신장내과 영역에서도 이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의 효과가 검증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세마글루타이드가 또 나왔죠. 위고비. 이거는 어떤 뭐냐면 만성 콩팥병의 단계 1단계, 5단계 상관없이 만성 콩팥병의 중증도를 떠나서 위고비를 썼을 때 과연 투석에 이르는 이런 메이저 아웃컴들이 좋아지느냐를 본 스터디고요. 이게 이제 플로우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뭐 결과는 당연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트라이얼을 저희가 유심히 보는 이유는
전형적인 위고비를 써야 되는 환자분들, 그러니까 2형 당뇨병이 있으면서 비만 또는 비만하지 않더라도 2형 당뇨병이 있고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에 있어서는, 당뇨가 있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그 단계에 상관없이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를 썼을 때에 이런 메이저 키드니 아웃컴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었다. 후속으로 가는 길을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스터디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고비가 마치 아주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신장내과 영역에서도 검증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SGLT2 이니비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엠파, 글리프로진, 다파글리프로진, 자디앙하고 또 상품명 하나가 자디앙하고 하나가 예, 하여튼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자디앙 스타디인데요. 이 엠파 키드니 그룹은 사실 SGLT2 이니비터를 가지고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지가 꽤 오래된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 좋은 논문들을 많이 냈는데, 특히나 이 엠파글리프로진을 오래 썼을 때 롱텀 이펙트가 과연 만성 콩팥병 환자한테 어떻냐를 본 연구를 이번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그룹이 중점이 돼서 연구를 하는 그룹이고요. 다 보시면 해보니까 2년 이상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심장과 콩팥 보호 기능이 있고, 특히 이런 수석에 이르는 나쁜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 이런 리스크를 한 28%까지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맥시마이징 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은 써야 된다. 그래서 조금 길게 썼을 때 예,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넣고요. 그래서 지금 상품명이 지금 우리 포시가라고 올려주셨어요. 블루웨이 글로벌님이 감사합니다. 글리프로진. 이름도 어려워요. 저희는 이 엠파다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엠파가 자디앙이고요. 다파가 포스이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심장과 콩팥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걸로 임상 연구가 가장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건 이제 엠파에 대한 얘기고요. 자디앙. 이제 포시가를 가지고 한 스타디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만에서 오신 가오슝 대학에 있는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좀 독특한 게 이런 SGLT2 이니비터는 진행된 콩팥병에서는 쓰지 말라고 지금 허가가 나 있어요. 심장이 아무리 좋고 콩팥이 아무리 좋아도 진행된 콩팥병에서는 쓰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품목 허가도 그렇게 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용감하게도 4단계, 5단계 진행된 콩팥병 환자에 있어서 다파를 썼을 때, 포시가를 썼을 때 효과를 연구해서 이번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네, 예상하신 것처럼요. 썼더니 좋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콩팥 기능 떨어지는 슬로프도 느리게 만들 수 있고, 레나라콤 좋고, 심장에 미치는 영향 좋다. 이거는 원래 뭐 SGLT2 이니비터 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제 세이프티, 안전하냐를 본 건데, 네, 안전하다라는 데이터고요. 여기에 인롤된 환자들은 지금 현재 EGFR이 20 미만, 그러니까 최소 4단계 이상 되는 환자들을 인로를 시켜서 첫 번째 아마 트라이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키워드인 SGLT2 이니비터 진행된 콩팥병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첫 번째 보고가 나왔고요.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KDIGO 가이드라인 2024년에 발표한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SGLT2 이니비터는 최소 20 이상은 되는 환자들한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뒤집는 첫 번째 스터디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더 연구가 다듬어지면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이번 키드니크에서 하이라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요새 아주 주목받는 세 가지 신약들, 신장내과 약으로 케넨디아, 그다음에 SGLT2 이니비터, 엠파나 다파 같은 자디앙 포시가 같은 약들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고비, 세마그루타이드가 과연 신장내과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 이제 임상 연구가 되기 시작. 그래서 이런 세마그루타이드가 앞으로 어떤 이제 포지션을 잡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환자들한테 적용했을 때 좋은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유일한 문제는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 부분이 꽤 비싸더라. 네,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꼭 써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보도들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굳이 적응증이 되시지 않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시장에서 굉장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꼭 쓰셔야 될 분들에게 조금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들은 여기까지고요. 인제 여러분들이랑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저희 콩쥐팥쥐 구독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내용들은 저희 이동형의 콩쥐팥쥐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채널 한번 찾아오셔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우, 그 사이에 질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네, 질문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님께서 소변에 거품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단백뇨가 되면 콩팥이 나빠지는 건지 아니면 정상인도 거품이 있는지 궁금. 이거는 제가 항상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때마다 받는 질문이고요. 오늘도 어떤 분이 병원으로 전화해 주셔서 이 부분의 질문을 많이 거품료는 단백뇨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답변을 드리죠. 네, 그래서 모든 단백뇨가 다 거품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품료가 나올 때 의심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병원에 가서 검사하기가 쉬운 나라에서는 주저하시지 말고 가서 소변 검사를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두저도 귀찮다 그러면 우리가 1 년에 한 번, 직장은 그렇죠. 아니면 2 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는 건강검진에 보면 1차 검진에 소변 검사가 있고요. 거기서 단백뇨 여부를 항상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단백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백뇨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번 가셔서 검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단백뇨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콩팥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는 콩팥이 혹시나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뇨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인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콩팥이 어 원인 질환에 의해서 손상을 받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단백뇨이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작은아빠 님이 "원장님, 콩팥병 초기 환자의 경우 한약을 복용하면 콩팥이 더 나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제 개념적으로 그냥 "한약 안 좋다, 한약 안 좋다." 의사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한약이 과연 간에 더 안 좋을지 콩팥에 더 안 좋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임상 연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로서의 경험을 놓고 보면 어 한약이라는 게 인제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성분을 모르잖아요, 한약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성분이란 게 그 안에 뭐 감초가 들어가고 홍삼이 들어가고 인삼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그 인삼이든 감초든 뭐 이런 것들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가 정확하게 평가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성분들을 엑기스만 뽑아서 알약으로 만들고 정제로 만들고 한 게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의약품들이고, 한약재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성분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콩팥이나 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일부 한정된 예에 있어서는 뭐 드시는 걸 저희가 뭐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삼을 드신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드시지 않기를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약만 먹으면 무조건 콩팥이 나빠지느냐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코알라 님이 콩팥병 4기에 오줌 소태 자주 보시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유로박솜 처방을 드시고 있는데 속쓰림이 생겨서 식전 30 분에 복용하라고 했는데 아침에 먹어도 되나요? 네. 드셔도 됩니다. 아마 이 과민성 방광이나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드셔도 상관없고요. 크랜베리 영양제 드셔도 됩니다. 네 뭐 건강식품에 가까운 거니까 드셔도 되고요. 크리스탈린 님이 저희가 임상 실험하는 거에 FDA하고 유럽 임상하는 거를 축하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아 어 백영수 님이 소변에 거품이 나올 때가 많은데 콩팥이 안 좋은가요? 그 내용이죠. 네.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한다. 꼭 소변 검사를 하셔서 혈뇨나 단백뇨가 있으면 꼭 신장내과 전문의를 만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설모 님이 59세 남자시고요. 3년 전에 당뇨합병증으로 신장 이식을 받으셨어요. 현재 당뇨약 드실 거고요. 면역 억제제 드실 거고요. 예. 홍이버섯을 먹으면 안 되냐? 홍이버섯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식을 받으셨다는 거는 정상 콩팥 기능을 획득을 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홍이버섯 같은 뭐 음식 드시는 거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장 청소약 중에 주의해야 될 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장 내시경에서 쓰는 제제들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 충분히 드시면서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글쎄요. 콩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계신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약을 좀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보야진 님이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도야진 님이 "안녕하세요. 단백뇨가 현성 단백뇨라서" 그러네요. ACR이 250 이니까요. 150 이상이면 저희가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만성공파병 4 기이나 신장 수치가 괜찮다는 결과를 받으셨다고요? 만성공파병이 4 기인데 왜 신장 수치가 괜찮죠? 4 기면 콩팥 기능이 EGFR이 30 미만이라는 뜻인데 4 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얼마 전 결과 수치가 크레아틴이 0.52에서 0.82로 오르고 네 정상 범주네요. EGFR이 106에서 79로 떨어졌고요. 당뇨는 10년 넘으셨고 당화혈색소가 7.0 내외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알려주시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저 크레아틴 수치를 가지고 4 기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좀 이상한데요. 0.7, 0.8이고 지금 EGFR이 79 라면서요. 근데 왜 4 기라고 들으셨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79 라면 네 만성국밥증 2 단계입니다. 네. 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당뇨가 있으시면서 단백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콩팥 기능 자체는 2 단계시기 때문에 정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널뛰기를 하지만 어쨌든 정상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백질 제한식 같은 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당뇨 식사하시면서 저염식 하시는 게 유일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셔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데이터가 맞다면요. 아이파크 님이 안과 수술 후에 현재 토론더 스테로이드 네 안압 때문에 아세틸, 케이콘틴 드시고 있고요. 케이콘틴을 드셔요? 케이콘틴은 먹는 칼륨 약이거든요. 왜 케이콘틴을 줬을지 모르겠네. 네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새 소변을 보면 거품이 나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일까요? 이 부분은 인제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혈류 없으면 문제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먹는 약 복용 전에 포도막염 때문에 스테로이드 안약을 오래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혹시 신장에 문제가 될까요? 저희가 인제 토피칼 에이전트라 그래요. 이렇게 바르는 거나 이렇게 넣는 거나 귀에 넣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 심해지는 경우에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죠. 예 그런 것들은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예 이 토피칼 에이전트 안약으로 넣는 거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루웨일 글로벌 님이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현재 CKD 스테이지 3A입니다. 어우, 아주 정확하게 스테이지를 알고 계시네요. 알부민뇨의 단계까지도 잘 알고 계시네요. 60에 1.33 이고요. 크레아틴 수치가 프로테인 유리아가 있어서 단백뇨가 있어서 당뇨도 있고 해서 자디향을 드시고 있네요. 아직까지 프로테인 유리아가 조금씩 나오는데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지요? 160mg 정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160 이면. 인제 150 미만까지 떨어지면 가장 좋으니까 약약만 드시는지 아니면 ACE 이니비터나 ARB 같은 일종의 혈압약이죠. 이런 약들을 같이 쓰시는지도 사실 궁금한데, 혈압이 괜찮으시다 그러면 혈압이 약간 높거나 정상이시라 하면 그런 ACE 이니비터나 ARB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자디향 당독으로도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쪼끔 기다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환자분을 직접 봤을 때 혈압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네요. 홍설모 님, 병원마다 크레아틴 정상 범위가 다른 건 왜 그런가요? 네, 검사 기구나 시약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크레아틴 수치는 한 1 전후를 정상으로 저희가 보는데요. 어떤 센터는 1.5 까지를 정상으로 보는 데도 있고요. 제가 보내는 센터는 0.8 에서 1.2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어떤 센터는 0.7 에서 1.1을 정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각 그 임상 센터들, 검사 센터들이 사용하는 기구, 시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단위에 따라서도 쪼끔씩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홍은 네네. 블루웨일 글로벌 님이 네, 아까 포씨가 얘기해 주셨고 1년 정도 드시는 롱텀이 1 년이니까 1년 정도 충분히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리피트를 해 주셨습니다. 리얼 421 님이 이식하신 분이세요. 타클로니무스 농도가 5.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이식 시는 오래 유지하는 데 유리한 건지요? 아 사실은 면역 억제제 약물 농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농도를 너무 높게 유지하면 면역 억제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너무 면역이 억제되니까 감염증에 취약해진다든지 또 면역 억제제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너무 또 떨어뜨리면, 약물 농도를 너무 떨어뜨리면 이식한 콩팥 기능이 거부 반응이 오면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치료 농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5 보다는 10이 좋고 10 보다는 15가 좋을 것처럼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면역 억제제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잘 휘둘러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환자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선생님들이 정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경환 님이신가 봐요. 투석 환자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40%라고 하는데, 5년 생존율이죠. 5 년이 아니라 10년 생존율이 40% 입니다. 어떤 이는 고령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낸 통계라 젊은 환자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해요. 53세 남자신데 생존율이. 젊은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나이와 성별을 보정한 데이터고요. 5년 생존율은 60%, 10년 생존율은 40% 라고 저희가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병원에서 제일 오래 투석하신 분은 거의 27 년째 투석하시는 할머님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별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통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치 암 환자들의 생존율, 위암 환자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90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돌아가시는 분,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의 우리 의학 기술이 이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왔느냐, 효과가 어디까지 왔느냐를 보는 척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사라영 님이 남편분이 콩팥병 3기를 진단을 받으셨대요. 며칠 전에 크레아틴 1.54. 에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59 저희 아마 오타를 네.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나이를 안 써 주셔 가지고요. EGFR을 계산을 못 하겠는데 1.5 정도면 한 3 단계 정도에 걸쳐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나이를 아시면 대한신장학회 일반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GFR을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CKD EPI 공식으로요. 그걸로 한번 GFR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몇 단계라고 딱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렴풋이 계산을 해 보면 1.54 정도면 한 3 단계 정도에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고 홍파병의 원인이 혹시나 당뇨병이나 뭐 이런 고혈압 같은 동반 질환이 있으시다 그러면 네. 잘 관리를 하실 것을 뭐 부탁을 드리고 싶고 신장내과 진료를 꼭 보시라. 이렇게 최미영 님이 소변 검사했는데 글루코스가 3 포지티브 나왔대요. 괜찮나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인제 요당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인제 당뇨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당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몸이 어쨌든 간에 뭔가에 쪼끔 이렇게 소진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드시는 약이랑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본인 컨디션이랑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 1-2주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진료를 받으실 거를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단백뇨나 혈뇨가 같이 있는지 꼭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레오민 님이 "안녕하세요. 혹시 장기 투석자가 신장 이식할 때 불리하진 않을까요?" 이게 인제 코너스 등록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투석 연수가 빈티지가 높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코너스 등록은 본인의 혈액형 그리고 조직형을 등록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인제 뇌사자 판정이 되신 공여자가 나왔을 때 네 뇌사자 공여자가 나왔을 때에 본인 조직형이랑 가장 맞는 사람들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석 연수를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이익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종범주영 님이 "통풍약을 드시고 있대요. 장기간 먹으면 콩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 이것도 되게 많이 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 통 통풍약을 오래 먹으니까 예 "콩팥이 나빠지더라. 그래서 콩팥약을 통풍약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통풍 자체가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풍약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통풍이라는 병 자체가 콩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통풍약을 쓰지 않았다면 예 요산 그 저하제를 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빨리 나빠질 개연성도 있어요. 그리고 콩팥 기능에는 뭐 지금 알려져 있는 알로프리놀이라든지 페북소스텟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복용을 해도 콩팥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병 자체 통풍 자체가 콩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 방송을 보시면 예 콩팥을 망가뜨리는 의외의 복병 요산, 통풍 뭐 이런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방송 보시는 거를 해 드리고 박덕만 님이요. 66세 남성이시고요. 크레아틴 수치 1.34, 여과율 55, 3 단계군요. 단백뇨 혈뇨 없고 당뇨 고지혈증 없고요. 10년 전에도 사구체 여과율이 58. 어우 예 너무 좋으시네요.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궁금 그냥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하시고요. 한 1 년에 2번 정도. 예. 소변 검사, 피 검사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단백뇨 혈뇨가 없고 당뇨 고혈압도 없으신 분이니까 그냥 지금처럼 잘 유지하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식이에서 신경 쓰셔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네요. 저염식이요. 네. 저염식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과율이 비슷하다는 거는 전혀 콩팥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관리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 421 님이 아까 그 타클로리무스 농도에 대해서 농도 편차가 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요? 예.
변동성이 없도록 유지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합니다. 이게 인제 너무 등락폭이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약효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일정 농도를 유지하는 거를 치료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한번 해 볼게요. 그다음에 청설모 님이 "크레아틴이 검사 기구마다 차이가 있다면 사구 체육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저는 50대 남자, 체중 3.5고 크레아틴인 0.94 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크레아틴 수치라 그러면 사실 사구 체육아율은 뭐 들쑥날쑥하겠지만 저희가 90 이상을 1 단계, 60 에서 90을 2 단계, 30 에서 60 3 단계로 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을 한번 해 보면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지금 직접 들어가서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분 데이터 그대로 주신 거 한번 이분이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 59 세의 남자시고 0.94, 0.94고 50세 남자. 이분은 지금 93이 나와요. 네. 정상 또는 1 단계 90 이상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요거보다 뭐 좀 틀리게 0.9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마 이 CKD EPI 공식에 넣는다면 똑같은 범주 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방송 때도 말씀드리지만 89 점이 91 점이랑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비슷하다고 그냥 말씀드려요. 90 언저리니까 그냥 "정상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크레아틴 수치가 검사실마다 틀리고 다 틀리겠지만 이걸로 환산했던 eGFR이 그 범주에 어느 범주에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같은 검사실에서 계속 검사를 하시게 되면 크레아틴 수치의 인제 트렌드를 아실 수가 있잖아요. 유지가 된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래서 같은 검사실에서 계속 검사를 하시다 보면 이런 트렌드를 또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검사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여기서 크레아틴 검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병원 가시면 또 다른 수치가 나올 거고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만성공파병의 몇 단계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정상 범주에만 들어가면 그 수치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경환 님이 "이식을 한다 해도 면역 억제제 때문에 암 증가율이 올라가고." 이건 맞는 말씀. 피부암이라 죠 이식 후에 시기는 좀 편해도 극도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해서. 그렇죠. 왜냐면 감염증에 취약하니까. 차라리 투석이 낫다고 20-30년 투석하는 환자도 있는데 직장인이 아닌 투석인 경우 은퇴 후 정말 이식보다 투석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나요? 53세 남자인데 외국이라 수술 비용이 너무 부담되네요.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딱 결론 내드릴 수 있어요. 네. 말기 콩팥병 환자한테 생존율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식이에요. 이식입니다. 근데 이식도 사실 양날의 검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면역 억제제가 주는 부담이 있죠. 리스크도 있고요. 하지만 어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식을 따라갈 수 없다.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혈액투석 환자가 이식 환자보다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봐야 되는 문제. 혈액투석 하시게 되면 일 주일에 3 번씩 하루에 4-5 시간을 병원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제 대안으로서 재택 혈액투석, 집에서 기계를 갖다 놓고 투석하시면 매일 잠깐 투석하면서 본인의 삶을 영위하시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서구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범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는 이식이 훨씬 더 낫다. 물론 비용 이 부담이 되는 거는 뭐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레오미 님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장기 투석자가 신장 이식 수술할 때 혹시 더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맞는 말 예. 그건 맞는 말씀. 왜냐면 혈관도 칼슘이 많이 침착이 돼 있고 전반적으로 이식 그걸 할 때 기본적인 컨디션 자체가
투석 빈티지라 그래요. 투석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불리한 거는 사실 그거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식을 한다 그러면 투석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식받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UR 웨스트님 질문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34세 남자시고 작년부터 살이 많이 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거품이 많고 냄새가 좀 나길래 올해 초에 소변검사, 피검사, 뭐 내시경, 초음파 다 했는데 이상이 없대요. 주변에서 살이 너무 많이 빠진다고 하고 아침에 소변 거품이 많고 뭐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특별히 없고 본인이 걱정하시는 콩팥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단백뇨나 뭐 이런 게 없지 않나요? 네.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글쎄요. 이거는 그냥 진짜 본인 컨디션 때문에 빠지는 거겠죠. 수면 부족 뭐 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다른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나 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해 보신다 그러면 저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정밀 소변 검사, 피 검사에 갑상선 피 검사가 들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지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비교적 젊은 남자분이셔 가지고요. 예, 그냥 일에 치이고 뭐 업무에 치이고 이래서 살이 스트레스 때문에 빠지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왕왕 보기 때문에 검사하셨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약 때문에 단백뇨가 있다고 하는데 약을 바꿔야 하나요? 가능하면 바꾸시면 좋죠. 단백뇨는 어쨌든 콩팥의 부담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약 때문에 단백뇨가 일어나는지를 혹시 들으셨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끊을 수 없는 약들이 또 있고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먹는 항암제를 끊을 수 없는 거죠. 당뇨고혈압 환자분들이 필요한 약들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약 때문에 그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알 웨스트 님이 네 갑상선 검사 안 하셨나 봐요. 아 어머님이 편찮으신 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수면 부족에 스트레스가 심하셨다. 아 네 충분히 그러실 만한 사유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식사 잘 하시고 몸 잘 챙기셔서 살이 빠지는 것 빼는 것도 힘든데 사실 살을 찌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건강하게. 네 요런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투를 빕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참견 시점이 43세 남자시고 신장이 하나 밖에 없으신데 물혹이 있다고 하시 신장 조직 검사해도 괜찮다. 아니요. 이런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혈종이라든지 출혈의 문제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콩팥을 떼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장 조직 검사에 우리가 그 합병증을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신장 조직 검사를 우선적으로 권하지 않는 제일 흔한 경우 중에 하나가 콩팥 하나만 있으신 분. 이분들은 원칙상으로는 저희가 권해서 어 원칙적으로는 권해 드리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딱 제가 50분 맞췄고요. 네. 오늘은 제가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남는 질문이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질문 주실 분들은 오늘 여기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 이동용의 콩쥐팥쥐 채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제가 아마 마찬가지로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오후 1 시에 여러분들 뵐 거고요. 중간중간에 또 좋은 토픽이 있다면 한번 방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달 방송 때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